그거라고 그랬죠. 비유다, 비유. 비유라는 말은 이제 영어에 이제 퍼스펙티브라는 단어도 있고요. 보통 이제 세계관을 얘기할 때 이제 비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관점이죠, 관점.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볼 거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을 어떻게, 그러니까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이것들을 판단하고 또 그 현상들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을 가질 거냐라고 하는 게 이제 관점입니다. 관점.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똑같은 사건을 봐도 그것을 평가하고 이해하고 또 그거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게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사건을 봐도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그 사건은 좀처럼 다른 사건이 되죠. 오늘 이제 그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그 예비군. 여러분 예비군이 총기난 사람, 예비군이 총기난 사람다라고 하는 거 참 군대에서도 안 했던 일을 예비군 훈련 받고 있다가 실탄이 집어지니까 그걸로 쏴가지고 2명 죽고 3사람들은 뭐 병원에 있는 자기는 자살한. 왜 그러냐는 거죠.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죠? 사건인데 이 사건을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추리해 보는 거죠. 이 친구가 왜 이런 일을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들을 벌였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제 2013년인가 14년도에 이 친구가 제대했어요. 제대했는데 군대 있을 때 이 친구가 그 B급 병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관심사병이라고 이렇게 하죠. 군대 있을 때 저도 관심사병이었습니다. 저도 관심사병이었어요. 저는 왜 관심사병이었냐면 교회 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주일은 뭐 그날 뭐 그렇댔지 뭐 수요일에도 간다고 그러고 새벽에도 간다고 그러니까 미친 거죠. 그러니까 한때 제가 2등병 때 1병 때까지 1병 때 제가 관심사병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나중에 정은병이 됐는데 이제 원래 제가 운전병원 군대에 갔다가 나중에 이제 정은병, 그러니까 군종이라고 같이 하나에서 정은병을 빼줘서 정은병으로 가서 보니까 거기에 이제 제 이름이 관심사병이라고 제가 정은병으로 와서 그걸 확인한 거야. 내가 관심사병이 있었구나. 그랬다는 그거 거예요. 봐도 관심사병 될 거예요. 네? 교회 아무리 신랄하게 해도 네. 그렇게 목사님처럼 간다고 우기는 사람은 교회 구인단에서 그렇죠. 없을 거라는 거예요. 많지 않죠. 많지 않죠. 요주의 이제 병사예요. 이 친구도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관심사병이었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군대에서는 뭘 안 줬다는 거예요. 실탄을 안 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들을 거의 사격이라는 분들은 안 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이 실제 일어나지 않았었는데 제대하고 나니까 이게 관심사병이 없잖아요. 그리고 예비훈련 갔는데 실탄을 9발을 이제 사격하게 되니까 예비훈련도 사격하거든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군인 가서 안 해봤는데 얼마나 좋았을 게 있었어요. 쐈죠. 쏴가지고. 근데 이제 어떻게 볼 거냐 이 사건을 이제 그러니까 그걸 그 배경을 이해하면 얘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배경을 이해하면. 근데 조금 더 들어가면 이 친구는 뭐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쉽게 판단해 볼 수 있는 예가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성장 과정에서. 네. 근데 문제는 성장 과정에서 다 문제가 있다고 다 이렇게 사람을 쏴주겠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에 관해서 얘기해요. 비유에 관해서 얘기해요. 비유. 관점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 저출산이잖아요. 애들을 안 낳아요, 그죠? 애들을 우리나라가 지금 1.2명인가 5명인가 그래요. 지금 확실히 알았는데 1.2명, 1.5명, 2명이 채 안 돼요. 자녀를 낳는 확률이. 자, 왜 저출산할까요? 젊은 여성들이. 늦게 결혼하고. 그렇죠. 늦게 결혼하죠. 늦게 결혼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아기를 늦게 낳겠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출산할 때? 노산. 위험에 있다 그러죠? 네. 노산의 위험 때문에, 그죠? 예, 그럴 수 있죠. 또 자유가 없어진다고.
네? 자유가 없어진다. 자유가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자유가 없어진다? 하고 싶은 일을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 못한다. 좀 더 나가보세요. 느끼 자유가 없어지고 하고 싶은 일 못하는 게 자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한테만 신경 써야 되고 내 삶이 없다고 네. 생각하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누군 거예요? 내 자신. 나에게 나전이다. 나. 이걸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개인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죠. 개인주의. 그죠? 또 왜 저출산할까? 왜 자녀를 안 낳을까요? 사람들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예, 이건 이제 돈 많이 들어간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죠. 경제적인 문제. 실제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 요즘 이게 최근 얘기가 한 아이를 대학까지 졸업시키면 3억 든대요. 최근에 나온 얘기. 전에는 뭐 1억, 뭐 2억은 들어봤는데 요즘 최근에 나온 얘기는 3억 든다고 나옵니다. 3억. 한 아이를 대학까지 졸업시키는데. 경제적인 문제.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둘이서만 그냥 잘 살자 이러는데. 예, 뭐 개인주의죠. 그죠? 개인주의. 좀 더 관점을 한번 넓혀보세요. 환경. 환경? 어떤 환경? 위험한 환경. 요즘 시대. 위험한 환경 때문에 자녀를 덜 낳나요? 아무도 없지 않지. 환경. 좋습니다. 환경. 그죠? 또 관점을 펼쳐보십시오. 또 뭐가 있겠습니까? 나라에서 저출산 운동을 했었으니까 그게 이어져 오는 예. 과정이거든요. 지금은 많이 출산하고 다출산하고 운동하고 있잖아요. 또. 그래도 아직까지는 네.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왜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와닿지 않아요? 출산 장려 운동 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와닿지 않아요? 아직 안 바뀌었으니까 그 사고나 이런 것. 사고가 안 바뀌었습니까? 경제적인 거. 돈이 경제적인 거죠? 돈이 많이 또 나간다. 사고도 바뀌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경제적 문제. 왜 그렇습니까? 많이 드니까. 근데 나라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출산할 때 조금 주잖아요. 어떤 분이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동차를 사야 되는데 한 달 기름값만 딱 주고 장터 사라고 한다. 좋지 않은 표현이죠, 그죠? 물론 지자체는 또 틀리긴 하겠지만 100만 원, 200만 원 줘봤자 몇 달 기름값도 안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차 사라고 하면은 이게 되겠냐, 그죠? 경제적인 문제. 자, 조금 더 관점을 넓혀보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출산은 이게 어떤 나라들이 다 저출산이 일어납니까? 선진국형? 하나의 어떤 양태입니다. 선진국형? 선진국들은 다 자녀를 적게 낳아요. 그죠? 반면에 그러면 후진국으로 하면 저개발 국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를 많이 낳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딱 생각하면 저개발 국가는 먹고 살기 힘든데 왜 많이 낳고 선진국은 먹고 살기 좋은데 왜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그죠? 이해 안 되잖아요. 저 개발 국가는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낳더라. 네. 정을 갖고 태어나니까 그렇고 선진국형은 네. 부모가 그걸 다 치석거려줘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 경제적으로. 내가 불어서 걔네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럼 왜 선진국은 지들 먹을 거 갖고 안 태어나요? 그렇게 얘기하면? 생각 의식이 그렇다는 거지. 저 어저께 저희 그러잖아요. 가서 아이고 애기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도대체. 그렇죠? 네. 보고 놀라서 도대체 고만고만한 애들이 왜 이렇게 많으냐고. 자, 관점을 한번, 그러니까 똑같은 저출산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얼마나 많아요, 그들 평가하는 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관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만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저출산이 이게 어떤 문제냐면요. 남성 중심의 사회일수록 저출산이 많습니다. 저출산이 큽니다. 사회 그 구성 자체가 남성 중심의 사회일수록 저출산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게요.
그럼 남성 중심의 사회인가요? 여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남자만 동성으로. 이게 보세요. 이게 지금 사회에서 내는 평가 중에 하나가 남성 중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자, 보세요. 그럼 이 시대가 남성 중심인가? 옛날에 비해서? 그죠? 아니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했습니까? 동시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저개발 국가는 뭐예요? 여성 중심이라. 여성 중심입니까? 아니죠. 거기가 더 남성 중심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저개발 국가들 특성이 더 남성 중심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남성 중심의 사회가 저쪽의 사회를 불러일으키냐는 거예요. 태어나는 아이에 대한 남아 선호 사상인가요? 아들을 선호하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요. 이런 거죠. 남성 중심의 세계에서 여성이, 예? 여성의 위치를 갖고, 요즘에 이제 이제, 거의 맞벌이 시대잖아요. 여성의 위치를 갖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뭘 안 낳아야 되는 거예요? 애를 안 낳아야 돼.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 개념 하에서 저출산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성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애를 안 낳아야 돼. 이런 의미입니다. 자, 교육 얘기해볼까요? 교육. 여러분, 교육에 있어서 부모가 교육률이 높아요? 아니면 애들이 교육률이 높습니까? 그쵸? 신기하죠?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가 사실은 교육률이 높아야 돼요? 궁금한. 아이들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작 높은 게 누가 높다? 부모가 높다. 근데 이제 똑같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런 거죠. 정작 높아야 될 건 아이들인데 아이들은 낮고 부모가 높다. 교육률이. 그래서 지금 우리와 같은 모습을 만들었죠. 우리나라 같은. 사교육? 네? 사교육?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습이 뭐예요? 우리나라의 모습. 자, 교육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모습. 네? 뭐 나타나는 현상으로서는 사교육이죠.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뭡니까? 사교육이 크죠. 공부시켜야 되니까. 이건 부모들이 공부를 시키려고 하니까. 그럼 근데 좀 더 본질적으로 얘기해보면 뭐예요? 애들이 행복하지가 않다. 그죠? 우리나라 맨날 OECD 꼴찌예요. 네? 행복하지가 않다. 그리고 정작 아이들의 경쟁력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공부를 시키는 나라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했을 때의 경쟁력이 우리가 낮습니다. 저쪽 서구의 애들보다. 왜 그러냐?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는 고등학교까지만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해. 왜? 목표가 뭐니까? 대학에 들어가는 게 목표니까. 그러니까 관점이 다른 거야. 한번 생각해보세요. 부모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좋은 대학만 들어가라고 얘기하죠. 네? 너 대학만 들어가라고 얘기하잖아. 너 어디든 좋으니까 이제 요즘 부모들 뭐라고 얘기해요? 어디? 대수시면 서울에 있는 대학만 들어가죠. 여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교육이라고 하는 내용을 갖고 있는데 어떤 관점을 갖고 아이들을 교육시키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교육에 대해 엄청난 돈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교육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똑같이 교육이에요. 관점. 교육이에요, 교육. 똑같이 열심히 공부를 시키고자 하는데 어떤 목표? 예? 어떤 목표를 갖고 교육시키느냐에 따라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만 공부하고 대학 가서 공부 안 하고 어떤 나라들은 고등학교 때까지 다 노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보니까 스트레스 안 받고 공부하다가 대학 들어가서는 죽기 살기 공부하고 그죠? 서양 애들은 대학 들어가면 죽기 살기 공부합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까지 우리처럼 공부를 안 시켜요. 그러니까 걔들한테 의식이 어떤 의식이냐면 대학은 공부하는 곳이다라는 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부모들도 너 공부할 거면 대학 가 이렇게 얘기해요. 공부 안 할 거면 안 가도 돼. 그러니까 대학은 공부하는 놈들만 아니 뭐 애들만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한테 뭐가 있는 거예요? 아, 난 대학 갔으니까 이제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우리는 어디가 목표예요? 대학이 목표니까 대학 들어갔으니까 끝났지 이제.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가서 공부를 안 해요 사실. 그러니까 똑같은 대학의 내용을 놓고 비교해 보면은 상대적으로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년을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더군다나 남자들은 군대까지 있잖아요. 6년을 그렇게 하고 나오면은 대학을 졸업할 때는 엄청난 경쟁 능력 보면서 똑같은 거죠. 똑같이 교육을 해요. 하는데 어떤 관점을 가지고 교육을 하느냐. 교육의 내용이 달라지고 질도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지게 됩니다. 자, 계속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관점 얘기하고 있어요. 복지. 복지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 복지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건데.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그죠? 좋은 거죠. 복지가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복지라는 말은 좋은데요. 네. 사회가 좋지 않아요. 사회가 좋지 않아요. 어떤 측면에서? 노후에 대한 그러니까 정부를 믿지 못하니까 정부에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보면 뭐 정부에 세금을 많이 내서 그거를 뭐 자기가 노후에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많이 내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거 확신 없다. 네. 네. 그럼 복지 자체는 필요한 거야, 안 필요한 거야? 필요하죠. 필요하죠. 자, 이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복지가 필요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 그렇죠. 자, 복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건 분명히요. 그러니까 그럼 돈 많은 사람들을 다 우리가 무조건 나쁜 사람으로 봅니까? 아니거든요. 그죠? 돈 많은 사람들에게 근본적으로 복지가 필요 없어. 왜? 내가 나 살 수 있는 건 다 가지고 있어. 교회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삶을 얘기하면 속상하실 수 있으니까 교회를 예를 들어볼게요. 교회에서 교단에서 뭘 하냐면요. 연금 제도를 운영을 해요. 근데 이 연금이라고 하는 게 교회가 연금 제도를 운영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연금 제도라는 게 당연히 그러니까 목사가 교회가 작은 교회는 당연히 연금을 적게 내요. 그죠? 반면에 교회 큰 교회에서는 많이 내라고 하잖아요. 그죠? 당연한 거죠. 그래야 그 목회자 연금을 운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미가 뭐냐면 우리나라 연금은요. 대교회는요. 아무도 가입하지 않습니다. 이 연금에. 왜? 간단하죠. 대교회는 내가 이거 굳이 안 들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조그만 교회들은 소형 교회들은 어려워도 특기 사기로 들어요. 왜? 이게 날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똑같죠? 사회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얼마만큼 복지가 됐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도 일거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복지 얘기하는 그건 이제 그 복지도 네. 그 안에 포함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어떤 복지를 추구한다고 하게 되면 어느 만큼 복지가 되면 좋으실 것 같나요? 한두 곳도 없겠죠.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문제가. 여러분 사회 경제 구조도요. 결국은 이 문제하고 연관이 됩니다.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가 관점,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신 내용들이에요. 관점 얘기하려고 하면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제 구조가 있죠? 경제 구조가 뭘로 나눕니까?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하고 또 공산주의가 있죠? 그죠? 기본적으로 큰 틀은 이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 하나를 뭘 하나 집어넣으면요. 사회주의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죠? 사회주의,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이해하죠? 사회주의는 뭡니까? 아니, 사회주의, 아니. 이게 지금 제가 이것도요, 경제적 측면을 볼 거냐, 정치적 측면을 볼 거냐, 내용이 다 달라요. 근데 지금 제가 경제적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말 그대로 자본에 의해서 움직이죠. 공산주의는 자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본주의는 그 힘이 어디에 있어요? 시장에 있는 거, 시장에 있죠. 그죠? 시장. 마켓. 그죠? 여러분 사고하는 모든 행위에 모든 힘이 다 시장에 있어요. 그죠? 공산주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부에 있죠, 정부. 그죠? 그러니까 어떤 시장의 어떤 이걸 다 운영하는 걸 다 정부가 관리를 다 해. 그리고 자본주의는 그냥 시장에게 맡기고. 그죠? 사회주의는 목표는 공산주의로 가는 거예요. 목표는. 네? 근데 이게 공산주의가 하나씩 그러니까 이게 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섞었어.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본주의 내용 안에도 뭐가 있냐면요. 이걸 후기 혹은 수정 자본주의라고 해요. 요한 형태가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수정 자본주의는 정부가 좀 더 힘을 가져요. 정부가. 이게 이제 이걸 이제 약간 좀 사이즈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굳이 본다면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어요. 자, 뭐 가져오세요? 자본주의 가져오세요? 사회주의 가져오신 것 같으세요? 공산주의 가져오신 것 같으세요? 공산주의는 다 이미 판결이 났잖아요. 그죠? 할 얘기가 없어요. 이제. 판결이 났으니까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공산주의가 끝났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공산주의 얘기하면요, 우리는 다 빨갱이야. 근데 이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공산주의 얘기하면 다 빨갱이라고 하는데 이건 하나의 정신? 철학, 경제 개념이에요. 가장 큰 게 경제 개념이에요. 뭐가 좋으시겠어요? 자본주의가 좋아요? 사회주의가 좋아요? 자본주의가 좋으세요? 네. 나머지 또? 네? 우리는 뭐밖에 몰라요? 우리는 자본주의밖에 몰라요. 배워본 게 자본주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문제점을 한번 얘기해 볼 거예요. 자본주의 문제점은 뭡니까? 문제점이 뭐겠어요? 빈부격차가 빠지죠. 결국 누가 이겨요? 그렇죠. 자본이 이겨요. 자본. 그래서 자본주의인 거죠. 이런 거죠. 역사적으로 보게 되는 여러분, 역사 안에서는요, 결국 누가 그러니까 자본이 만들어지기 전에는요, 역사 안에 누가 승리했냐면요, 땅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승리했습니다. 땅. 자본,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어떤 그 자본에 관한 그게 만들어지기 전에는 땅이야, 땅. 땅을 누가 많이 갖고 왜? 모든 재화가 땅에서, 그때는 다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땅 문제를 봐요. 근데 이제 자본주의, 돈에 관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돈에 관한 문제가 되면서 이때는 이제 돈이죠, 돈. 근데 이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건물을 가지고 있다. 그죠? 이걸 세를 주겠죠. 이 건물주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노동 자체는 안 해도 돼. 근데 여기 세에 들어 사는 사람들은 뭐든 노동을 해야 돼. 그죠?
그렇지 않으세요? 이게 자본이라는 거예요, 자본. 똑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떤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하는데 오늘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롯데마트는 아무것도 않고 그냥 모든 수입의 20%를 가져가는 거예요. 왜? 자리를 빌려줬으니까 이익의 20%인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 그냥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면 사업을 하면 커피숍을 한다. 커피숍. 그죠? A하고 B하고 커피숍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경쟁에 붙었어. 그럼 이 경쟁에서 일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격을 내려야죠, 가격을. 예? 가격을 내려야 돼요. 가격을 내려야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와서. 예? 그러니까 그건 요즘에 이제 또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그게 또 다른 개념, 브랜드 개념이 이제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사람들이요. 스타벅스 커피와 일반 커피의 맛을 구별할 때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를 가요? 스타벅스 가요. 왜?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면은 내가 뭐가 된 거야? 조금 더 나은 퀄리티를 가졌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타벅스에 가는 거예요. 이거 또 다른 개념이에요. 이건 또 다른 개념. 어쨌든 가격 경쟁에서 일하는 그러니까 가격 기본이 가격 경쟁인데 여기서 일하면 가격을 다운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은 월세야. 이 사람은 자기 건물이고 누가 이깁니까? 말할 필요 없죠. 이 사람이 이기죠. 왜? 더 다운을 시킬 수 있으니까. 이런 개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얘기해 드려볼게요. 이 자본주의가 우리는 이제 흔히 이제 어떤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그동안 배우고 경험한 거 이상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 내가 보고 경험하는 거 이상을 얘기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초창기 자본주의는요, 그럼 부자들에게 세금이 없으면 좋잖아요. 내가 열심히 벌었으니까. 네? 대신 뭐도 필요 없으니까. 복지도 필요 없죠. 그러나 약한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복지가 필요하죠. 요즘 이제 이 경제 형태가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요. 자본주의는 초기 자본주의는 세금을 안 내고 복지도 필요 없다 이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이 초기 자본주의가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겨요. 사회적 심각한 문제가 생기니까 강자만 살아남고 작은 사람들은 도태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후에 뭘 만들어내냐면요, 수정 자본주의를 만들어내요. 아까 얘기했던 게 여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어떤 그런 것들을 관리하겠다의 개념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국가가 너무 관리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시장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걸 국가가 다 관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것들 다 국가가 어떤 시장을 다 통제한다고 하게 되어지면 그냥 뭐 우리 안에서의 문제라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지금 시대의 경제는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한다 해서 경제가 문제없이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왜? 경제가 세계의 모든 나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서브프라임이 미국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서 본다면 국가가 그런 어떤 예측 가능하지 않은 것들을 다 통제할 수 없다라는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 유괴 거대 자본이 우리나라 시장의 자유성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생존 방식을 체득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여기 이보다 더 큰 자금들이 들어와서 공격을 했을 때 여기에 무너지게 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왜? 경쟁력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 하나만 봐도요, 이게 절대로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죠. 정부가 시장에 많이 개입을 하게 되면요, 정부가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걸 만들어내요. 야, 노동자들 함부로 자르면 안 돼. 그리고 최저임금은 이만큼 줘야 돼. 이게 나오죠, 그죠? 우리나라도 그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단점이 있냐면요, 이런 거예요. 경제가 막 불황이야. 그럼 사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직원들을 좀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직원들을 함부로 줄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노동법에 걸려요. 못 줄여요. 임금도 함부로 줄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함부로 못 줄여요. 그럼 사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장 입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예? 인내하지. 인내요? 빚. 빚. 하는 거지. 나중에 아까 커피숍 얘기했잖아요. 커피숍.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커피숍을 해요. 근데 불황이야. 그러면 직원 인원을 감축해야 되잖아요. 근데 함부로 자를 수도 없어. 또 함부로 자르려고 그러니까 또 직원들이 어떻게 해요? 노동조합을 여기서 그래가지고 너 우리 자르면 우리 다 나갈 거야 이렇게 해버리거나 아니면 못 잘라? 라고 이렇게 했어요. 임금도 줄여서 안 돼. 그럼 임금을 좀 줄여야 했더니 임금도 못 줄여. 그럼 이 사장은 어떻게 하겠냐면 커피 말고 다른 거. 뭐 그냥 다른 방법이 맞아 이거예요. 매출 올리기 위해서 커피값을 장사가 안 돼도 여러분 장사가 안 돼도 커피값을 못 줄이는 거예요. 올려야 돼. 왜? 그죠? 보통 우리가 불황이다라고 하게 되어지면 불황이면요 가격이 수요가 없으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예? 근데 이런 구조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가격을 다운시키지 않아요. 오히려 더 올려요. 이게 흔히 얘기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불황 중에도 가격을 다운시키지 못하는 경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후기 자본주의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넘어온 게 여러분 지금 오늘날 얘기하는 신자유주의입니다. 지금은 신자유주의 시대예요. 경제가 대단히 우리가 하나를 보는 한 관점이 양쪽을 다 이렇게 보다 보면 저는 누구 편에 들어야 돼요? 고용주 편에 들어야 돼요? 노동자 편에 들어야 돼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 오셔가지고 얘기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요즘 우리 사회에 첨예한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 공무원 연금법을 어떻게 할까 이게 지금 첨예하잖아요. 똑같은 내용인데요.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일반 사람들 보기에서는 되면 그건 필요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첨예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 들던데요. 그 공무원들 하지 말고 자기네 연금이나 같은. 병신 끝 연금이나. 키운 건데 이거는 없어. 연금이라는 거지 너무. 한달 월급도 좀. 월급까지 줘? 연금도 조금도 아니고 그렇게 많이 준다고. 월급도 제법 받더라고. 국회의원 되고 나면. 그런데 그렇게 기 쓰고 가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런 거나 자기네 거 깎으면 뭐라고 안 하겠는데. 그럴 때는 난리 나겠지. 그건 아니지. 통과가 안 되지 법이. 근데 다 표 찍을 때는 다 새누리당 찍어요. 새누리당 그러니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새누리당의 기본 개념은 뭡니까?
세금자는 자본주의예요. 전형적인 자본주의입니다. 그럼 저기 실천민주당이 갖고 있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 돼요? 네? 아까 굳이 얘기하자면 경제적 개념으로 얘기하면 세금당은 전형적인 신자유주의고요. 실천민주당은 뭐 어떤 개념이냐면 후기 자본주의. 그러니까 정부가 그것을 관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올려. 이거 대부분 세금 문제예요. 세금. 복지국가는 세금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죠? 자본주의 국가는 세금을 내려야 된다. 시장에 맡겨야 된다. 그거죠. 이 문제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세금을 올려야 된다. 세금을 내려야 된다. 세금을 내려야 된다는 사람들은 무슨 사람들? 자본력을 가진 사람들 얘기잖아요. 그죠? 자본력을 갖고 있는 사람. 세금을 올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복지를 올린다는 얘기고, 세금을 내린다는 얘기는 복지를 내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자본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여기는 자본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어떤 힘의 내용에 있어서 그럼 당연히 그것을 누가 이겨? 이 사람들이 항상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약자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 복지국가의 한계가 또 있어요. 반드시. 그죠? 여러분 아까 얘기하셨다. 이게요. 한번 받기 시작하면요. 이 문제가 생겨요. 한번 받기 시작하면 이 끝도 없이 받아야 되고요. 또 동시에 받는 것이 습관화가 되어지면요. 일어서려고 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또 현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한국당의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관점 얘기합니다, 관점. 이런 어떤 다각적인 내용을 갖고 세상을 보게 되어지면요, 고민을 하게 돼요. 어떤 세상에 돌아가면서 어떤 체마의 문제들 대립했을 때, 예? 여러분 그 어떤 그 성향 다 정해져 있죠. 전체 성향 다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잘 얘기하지만 어느 정도 부를 가진 분들은 당연히 어디 편이에요? 여당입니다. 그러니까 보수 편입니다. 왜? 지금 현재 이 체제가 바뀌지 않아야 되거든요. 내가 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면에 갖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체제가 좀 바뀌어야 나한테 뭐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극단에 좀 문제점도 있어.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시간을 가질 거냐 이번에 신자로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 얘기를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게 세계관이에요. 공산주의가 왜 무너졌겠습니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공산주의? 공산주의가 왜 무너졌을까요? 특정인들만 누려서요. 특정인들만 누려서. 공산주의도 보면은 위에 있는 그러니까 정부라고 하는데 그 정부 안에 네. 속해 있는 사람들만 네. 그 상위 1%가 되는 거잖아요. 북한을 보면 네. 국민들은 되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네. 정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호화스럽게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아이러니죠? 왜 그렇습니까? 공산주의는 그걸 지금 우리 얘기하는 게 그걸 뭐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해요? 그걸 계급이라고 해요, 계급. 그죠? 공산주의는 이 계급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정신 자체가. 네? 없애겠다는 게 계급 갖고서 자기들만 달성했어. 계급.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여러분 국가가 뭐예요? 국가가 뭡니까? 국가가 뭐예요? 국가가 뭡니까? 의도를 정확하게 갑자기 국가가 국가가 어디 있어요? 없다고. 국가라는 개념의 실체가 뭐예요? 실체가
이거 잘 생각해보니 국가가 도대체 뭐지? 서로 잘 먹고 잘 살려면 땅 아닐까요? 땅? 영토? 또 국민. 국민. 그죠? 뭐 여기 안에다 뭐 어떤 문화 뭐 이런 다 숨어 있겠죠. 네. 근데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보면요, 영토와 국민은요 얼마든지 섞이고 얼마든지 다시 분할되고 얼마든지 다시 쪼개지게 해왔어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역사 속 보게 되죠. 어쨌든 이 공산주의는 국가가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국가라고 하는 게요, 국가라는 실체도 누가 그리고 누구예요? 사람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 있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어?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뭘 뽑아요? 리더를 뽑는 거죠. 똑같아요. 공산주의도 결국은 계급 투쟁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누군가 리더가 만들어지고 누군가 그걸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당연히 그것을 관리하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계급을 형성하게 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런 문제. 여전히 프롤레타리아, 노동자들이 모든 노동자들이 함께 다스린다라는 개념을 가졌지만 여전히 그 안에 다시 또 뭐가 만들어진다? 계급이 만들어진다. 계급. 공산주의가 하나 간과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평등을 싫어합니다. 이거요? 평등을 싫어한다고? 싫어합니다. 평등 하다가 아니고 평등을 그건 우리가 추구하는 개념이고, 하다 평등하다는 게 추구하는 개념이고,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평등을 싫어합니다. 나하고 똑같은 거 싫으니까 부자들이 뜯쳐놓은 거 싫지. 왜 인생 부자 싫어서? 인간은 평등을 싫어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걸 간과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싫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인간은요 절대로 같이 일해서 같이 먹는 걸 싫어해요. 뭘로 해요? 내가 덜 일하고 많이 먹기 원해요. 예?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가 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내가 많이 먹는 게 아니야. 똑같이 먹고 싶고, 저놈 나사 일 안 하는데? 그럼 나도 저놈만큼만 하지. 그럼 그 옆에는 뭘, 저놈? 결국은 경제 구조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인간은 평등한 걸 싫어하는데 평등하라고 하니까 될 수가 없고, 인간은 적게 일하고 많이 먹고 싶어 하는데 같이 일하라, 예? 같이 먹게 한다고 하니까 더 일하기 싫은 거예요. 뭘 간과했어요? 뭘 간과한 겁니까? 공산주의가. 죄성. 이게 죄성을 간과한 거예요. 자, 관점 얘기하는 거예요. 관점. 지금까지 관점 얘기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사건을 보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게 달라요. 사람은 동성애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네? 반반이요? 왜요? 죄인 죄인데 타고날 때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또 죄라고 할 수도 없지. 내가 타고나고 싶어서 그렇게 나고 싶어 나온 게 아니잖아. 타고났다. 타고난 걸 어떻게 하느냐? 또 정신병. 죄냐 죄가 아니냐? 정신병이다. 이건 따로
정신병이다. 이거 타고났다는 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유전적인 거죠? 유전적이다. 두 번째는 병이다. 그죠? 병. 정신병이다. 또 예? 딱 집어서 쟤나 아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인정해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표현하죠? 어떤 사회 한 문화의 현상이다? 문화의 현상이다? 또 다른 문화? 그러니까 앞선 문화? 급진 문화? 급진 문화? 그냥 사회 분위기가 인정하니까 그냥 분위기가? 인정해준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게 막 되게 숨기고 그런 일들이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그게 뭐 정말 하나의 뭐 트렌드처럼 그냥 네. 트렌드. 유행이다. 분위기가 그냥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한 사람이 카리루스라는 사람이 TV에 나와서 이렇게 오픈을 하고 난 다음부터 사회 분위기가 이제 인정해주자 이런 식으로 이제 쏠리면서 이제 그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것 같은데. 자, 그래요. 보세요. 근데 동성 제가 얘기해 볼게요. 하리스는 동성애자죠. 그래서 여성을 자기가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여성이 된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게 좀 있죠. 남자였어요. 나 원래 남자였잖아요. 근데 취향이 그러니까 그게 네. 동성애자여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에요. 걔는 자기가 여성성을 동성애자가 느끼는 아니고 거예요. 원래 그게 남자였는데 여성이 되고 싶어서 네, 여성이 되고 바꾼 싶어서. 거였죠. 이거 트랜스젠더라고 그러나요? 아니 젠더? 그러니까 동성애라는 게 어떻게 개념을 보면은 그 네. 하리스라는 애가 원래 남자였어요. 네. 근데 남자애인데 남자가 자꾸 좋아지는 거야. 이건 아, 동성애잖아. 그런가요? 그래서 얘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남자아이들이 하는 걸 싫고 인형놀이 하고 옆에 있는 저기랑 놀다가 중학교 때 이 남자애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남자애를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여자가 하리슨 별로 안 중요해요? 자, 동성애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그러면 죄라고 생각해요. 타고 유전적이라며. 근데 유전적인 것도 고칠 수 있대요. 이제 어렸을 때. 유전적인 걸 어떻게 고쳐요? 근데 생각을 계속 나는 남자. 아니 유전이라는 건 유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뇌의 그거거든요. 좀 의학이 그걸 가져야 되니까. 네. 좋아 어쨌든 자 만약 유전적이라고 하면 이게 죄입니까? 죄가 아니에요. 유전적인 건 죄는 아니에요. 죄가 아니네요, 그죠? 그건 죄 아니에요? 성경에서 죄예요. 성경은 죄라고 해요, 죄. 성경은. 아니 근데 유전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죄라고 해요? 근데 환경적인 게 더 많지 않아요? 환경도 그렇다면 이 사람 문제는 아니죠. 환경도 그렇다면. 왜냐면 이 동성애자들이 환경을 만든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지만 얘기하세요. 환경이 그렇더라도 네. 이제 이건 아니다 하면 안 할 수 있는. 유전적이라는 것이 예.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예. 누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제가 이거 분명히 남자애라면서 여자같이 태어나는 사람 있다니까. 그 여자같이 태어나가지고서 저기 어디서 얘기 들으셨어요 이게? 아니 그런 게 지금 있다고는 하잖아요. 하여튼 그 소리를 듣. 근데 아니 중요한 건 제가 이거 설교했어요. 네. 하여튼 저도 분명 여자같이 태어났다. 남자한테 여자같이 태어나고 여자한테 남자같이 네. 태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되게 죄인데? 아니요. 죄야. 아니요. 그거 다 거짓말을 그렇게 했어. 다 거짓말 말했어. 그 지가 그럼 환경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네. 내 스스로 내 자신이 만들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성애를 병이라는 거예요. 병. 근데 이 병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조금 나가볼까요? 자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 죄라고요? 우울증 와서 자살하는. 어떤 사람이 아주 심각한 우울증과 심각한 조울증과 이거 다 알았어. 다 앓다가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했어. 그럼 이 사람은 뭐를 죽은 거예요? 병 아닙니까? 병?
그래서 제 자살했으니까. 자살했으니까. 네. 네. 자, 여기 논의에서 조금 벗어나서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가 자살한 사람이 있어. 네? 그런데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자살하면 자살은 다 지옥 갑니다. 그럼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속상. 이해는 하는데 속상은 하겠죠. 여러분 자녀 중에 동성애자가 있어. 근데 제가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걔들은 악마예요. 어떻게 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다 교육시키고 있어요. 여자는 여자랑 결혼할 수 없어. 지금서? 아유 대단하시네. 제가 보니까요, 이 동성애는요, 첫 번째가 이게 병적인 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유전적이라고 하는 건 이미 지금 과학적으로 다 밝혀졌어요. 그게 그들이 유전적으로 얘기했던 모든 내용들이 다 거짓말이었어요. 만들어낸 거예요. 네. 동성애 스스로 있는 그 과학자들이 제가 잘못 설계했어요. 그 다 만들어낸 거예요. 이건 아니고요. 유전적 측면이라는 건 아니고요.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되잖아요. 정신병, 병의 개념으로 봐야 되고요. 하나는 환경적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누구의 얘기냐면요. 그 사회 얘기예요. 사회. 예를 들어 이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는요. 필리핀은요. 빠끌란이라고 하는 그 게이 남성인데 여성, 자기를 여성으로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문화, 그 마을 속에서요. 애가 태어나서 자랄 때 약간 여성성을 보이는 애들 있잖아요. 이게 좀 남자인데 약간 좀 비리비리하고 저같이 비리비리하고 엄청 마르고 한 애들을 너는 빠끌란이야.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자기를 뭘로 하는 거예요? 그 빠끌란. 네? 자기를 게이로 알고 생각을 해요. 남자인. 이 문화적 요소예요. 그러니까 이 죄는 어떤 죄예요?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적인 죄예요. 자,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죄인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선하고 답을 내리는 데 있어서요, 이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되냐, 얘들도 돌아왔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회복될 수 있잖아요. 실제로 동성애자 있다가 탈출하는 사람, 그쪽에서 그 세계를 버리고 남은 사람도 있으니까 없습니까? 동성애자 하다가 거기 남아서 목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이현아 목사님 계세요. 이 목사님이 지금 이 동성애자 그걸 하는 그 운동들을 하고 있어요. 친동성애가 아니라 그건 죄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똑같이 목사인데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임보라 목사. 여성인데요. 동성애 교회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 교회뿐만 아니라 그 교회는 동성애들이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민입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동성애 가구를 나가라고 하는 그렇지. 일반 교회 동성애자들이 쉽게 들어오지는 않겠죠. 기본적으로. 그래도 들을 수 있잖아요. 네. 들어왔다면 숨기겠죠. 만약 그 사람이 내가 동성애자인 걸 오픈했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목사라면, 그리고 내가 자신이 동성애자인 걸 단단하게 얘기한다면, 전 담임 목사라고 하면 저는 그분을 동성애자들의 교회에 가십시오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 그래요? 네? 들어와서 네. 숨겨놓고 네. 친하게 어울리고 잘 네. 사역하다가 갑자기 예. 커밍아웃처럼 얘기를 해버리면 예. 막 그렇게 돼도. 그 사람이 끝까지 숨기고 했다고 하면 모르는 거잖아요. 할 수 없는 거잖아. 그냥 오픈을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커밍아웃을 했을 경우에는 기본교회에서 이것을 떳떳하게 수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떳떳하게. 왜? 누구 때문에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이 사람을 괴물처럼 여긴다거나 거기서 무슨 악마처럼 여긴다거나 이게 어려워요. 그냥 여러분 쉽게 저건 다 그냥 죄야, 그냥 악마들이야 라고 여겨버리는 식으로. 근데 우리는 어떤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도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길,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네? 불쌍히 여기셔야죠.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겁니다. 불쌍히 여겨서 딴 데 가야지. 자, 그거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왜 다른 개념이냐면, 만약 이 친구가 동성애를 교회에서 일반화시키고, 그죠? 네? 또 반드시 이 친구가 누굴 찾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 대상을 찾겠죠? 자기 대상. 네? 그럼 누군가 이 친구의 노력과 수고 때문에 그 대상이 된다고 하게 되면 저는 뭐 한 거예요, 그걸? 방관한 거죠.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다른 문제. 그러니까 내가 이 친구를 저주하면서 쫓아내지는 않지만은 내가 우리 문화 속에서는, 그리고 더 크게 봤을 때는 나는 너를 수용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를 악마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해 중보해야 됩니다. 이런 게 됩니다. 그래요? 자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실제 기독교 안에도 어떤 분들은 자살을 죄로 여기 자살 자체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여러분들 안락사 이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어떻게 보실 거예요?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다 죄라고 해놓고 마음에 그런 거는 있죠. 솔직히 너무 안 됐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살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관점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나 지금 시대 자체가, 저와 여러분 살고 있는 이 세계 자체가 정말 왜 우리가 세계관을 공부하냐면요. 결국 제가 지금 서른이기 때문에 쫙 다 풀어놓은 거예요. 왜? 여러분 헷갈리기도 하실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나? 예? 이게 맞는 얘기인가? 왜? 우리가 그냥 들어왔던 쫙 풀어놔보는 게 다 풀어놔봐야 돼. 그 풀어남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 거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대부분 우리 기본적으로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이 신앙 내용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옳고 그런 것은 확실해야 돼요. 그죠? 예? 옳고 그런 건 확실해야 돼요. 그러나 여기에 뭘 잃지 말아야 됩니다. 미안해. 자비라고 하는 것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옳고 그름으로써 이 자비마저도 다 선을 거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고 생각해봐야 된다.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제가 몇 가지만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이 시대의 세계관 논의가 왜 중요하냐? 이렇게 세계관이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크게 한 세 가지 내용을 갖고 좀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는요. 자, 우리가 지금 쭉 얘기했듯이 세계관이 변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생각과 세계관이 변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변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십계명 얘기하면서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 삶에 뭐가 돼야 된다? 십계명이에요. 인간세의 가장 보편적인 규범, 그러니까 보편적인 원칙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십계명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시대 인물을 봅니다. 구시대 인물. 왜 지금 시대에 동성애가 이렇게 떳떳하게 세상으로 나오냐? 이유는 간단해요. 사람들 세계관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전에는 동성애의 사람들이 죄를 여겼거나 혹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 죄를 여겼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그것을 죄를 여기지 않아요. 이런 문제들이. 또 두 번째는요. 지금 이 시대가 다문화가 공존하는 시대예요. 다문화. 그죠? 그죠 여러분? 다문화가 공존하는 시대. 우리나라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온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노동, 그죠? 노동 때문에 들어온 노동 이주자들이 있고요. 또 하나가 뭡니까? 결혼 때문에 하는 이주자가 있죠. 결혼. 여러분 이 시대, 지금 시대는요. 여러분 단일 민족, 예? 신토부리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이 신토부리가 우리 것은 좋은 것이요. 올라가 보세요. 우리 게 어디 있는지. 단일 민족? 여러분 우리가 단일 민족이에요? 우리가 단일 민족입니까? 선생님. 조금 섞였죠. 모고도 섞이고 일본도 섞이고. 이게 단일 민족입니까? 신토부리? 예전에는 이것이 우리한테 중요한 시대가 있었고요. 지금 시대는 만약 이거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 이분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노동 이주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하는 일들이 뭡니까? 이분들이 하는 일들이. 보통 우리가 삼지라고 그러죠? 예? 쉽게 얘기하면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한국 사람이 앉는 일 이분들이 다 해요. 한국 사람이 앉는 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 이분들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예요. 자, 결혼 이주자들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필요하죠. 그 사람들 얘기를 또 많이 하는. 네, 애기 많이 낳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요, 이 외국인에 관한 게요, 외국인이 지금 엄청나죠. 지금 제가 통계를 그러면 200만 외국인이 노동이주자는 결혼이 되고 사는 200만 정도가 된대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 요즘 자꾸 그거 일어나면 조선 무슨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뭐 토막살인 사건하고 도전적이잖아요. 난리가 났죠. 물론 이제 근데 그러면 이 조선족 아닌 사람들이 일으키는 범죄라고 하면 비교해 보면 뭐가 당연히 많겠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죠. 네? 조선족 아닌 사람들이 토막살인 할 때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조선족이 토막살인 할 거라면 그건 뭐 난리 나고 우리 그냥 조선족 아닌 사람들이 토막살인 사건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 이걸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결혼 이주자들에게서 자녀를 낳잖아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요. 애들이 초등학교 진학률, 중학교 진학률, 고등학교 진학률이 점점 떨어진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 아이들 100명 진학했다 그러면요. 고등학교, 중학교는요. 한 70명? 한 30명이 떨어나. 이 70명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애들은 한 50명, 한 20명. 그러니까 한 반 정도, 한 50명 정도는 뭐 연소 수치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인원들이 지금 올라가지 않아요. 학교 진학하지 않아요. 얘들 다 어디가 있어요 지금? 이 아이들이요, 우리 사회에 뭘로 자라고 있냐면요. 우리 사회에
차별에 대한 예? 악의적 그러니까 이 차별에 대한 적대적 마음을 갖고요.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얘들이 안 보일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만약 저는 걱정이거든요. 앞으로 5년 10년도 얘들이 특별히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가시려고요? 가세요 빨리. 아니 좀 네.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충남에 한 2,000명 정도 돼요. 결혼이 시작. 무동입자는 뭐고 결혼해서 이제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홍성이 제가 몇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홍성에도 꽤 있을 거예요, 그죠? 홍성이 이쪽으로. 그런 고민들을 좀 한번 해봐요. 이 부분에서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 아이들을 보호하는 측면으로. 어쨌든 왜 세관원에 대한 다문화가 이제 공존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세관원이가 중요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2012년인가 노르웨이 사건? 노르웨이 테러 사건? 네? 이게 한 사람이 막 그냥 총 막 쏴가지고 엄청나게 죽었어요 그때.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왜 일어난 줄 아세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화가 났던 게 뭐냐면요. 외국인 이주자들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이주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또 반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본토인이에요. 노르웨이 본토인인데 외국인 이주자한테 화가 나서 그런 죄를 저질렀어요. 공격을 합니다. 반면에 이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양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별히 그 이슬람과 연관된 이 사건들 보면요. 얘들이 그냥 그 나라 태어났어. 근데 필요는 어디에? 이슬람이고. 폭파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서양은 이미 그 어떤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과 이 사이에 갈등이 엄청난 시대가 됐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시대가 많아요. 이 고민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이 뭐냐면요. 세 번째 내용은 기독교 축소화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축소화라는 말이 그냥 단순히 작아진다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도전들을 받고 있어요. 기독교가. 하나는 세속화고요. 또 하나는 사유화. 세 번째는 다원화입니다. 자, 이거 좀 제가 설명해드리고 마칠게요. 세속화는 어려운 내용이 아니잖아요. 점점 가면 갈수록 세속화 되어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내용은 뭐냐면요. 여러분, 서양의 학자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사람들의 이성이 발달되고 진보가 이루어지면 이 세상에서 존경은 사라질 거다라는 거 봤어요. 서양 사람들. 이게 서양 사람들이 미래를 보고 내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이성이 발달되니까. 근데 20세기, 21세기에 들어오면서 그 사람들이 그 18세기, 19세기에 내놨던 그 모든 이론들을요, 20세기, 21세기에 들어오면 다 거두들입니다. 아니야. 아니에요. 세상이 세속화되면 될수록 오히려 뭐가 강해집니다. 종교의 성향이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 18세기, 19세기에 내놨던, 그 19세기, 특별히 19세기, 20세기 초반에 내놨던 그 모든 사람들이요, 다 지금 다 거두들이고 있습니다. 다시 다 자기들 잘못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세속화의 도전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이게 일어나면 이럴수록 종교성은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요, 더 심각한 문제는요, 사유화라고 봐요. 신앙의 사유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얘기를 이야기하면요, 이런 거예요. 신앙 자체가
자체가 이제 사적인 영역으로 전락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적 영역의 힘을 기독교가 잃어버려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말사가 되면 사람들이 디모데후서에 그런 말씀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기독교 신앙의 사유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고민해 주셔야 돼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참 이건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 어렵냐면 아까 우리가 경제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가격을 커피값이 커피가 떨어지는 주요 요인이 뭡니까? 커피집이 많아지면서 뭐가 생겨요? 경쟁 구도가 생기죠. 그죠? 경쟁 구도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내 커피를 더 많이 팔기 위해서 가격을 떨어뜨리죠. 이게 이제 자본주의 시장의 이제 내용이에요.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본영을 그대로 기독교에 한번 갖고 와보자고요. 교회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죠?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 교회가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내 입맛대로 교회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멈춰 있으면 좋은데 아니죠. 뭐까지 떨어져야 돼요? 가격 떨어지시지? 교회 질, 교회 수렴하죠? 떨어뜨려야 돼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 축소와 현상에서 교회의 사유화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요,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 내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카톨릭은 됩니다. 왜? 카톨릭은요, 단일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은 카톨릭은 중앙에서 모든 교회를 통제하고 관리해요. 그래서 카톨릭 교회는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개신교회는 교단들이 수백 개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총회도요, 뭐가 있냐면요, 다른 교회와의 거리 이걸 안 따져요. 뭘 따져요? 같은 교단과의 거리 요거만 따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다른 교단의 교회가 바로 옆에 있어도 내가 교회를 여기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떤 문제냐면요, 교회가 경쟁이 이제 그러니까 사실 교회는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데 교회가 경쟁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간혹 이제 그런 얘기 저도 하는데 저도 이 얘기를 그런 얘기 도끼는 우리보다 많이 들기도 많이 궁했대 이런 얘기를 저도 가끔씩 하는데 이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어떤 걸 느끼냐면요, 내가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냐 하면서도 허전한 거야. 네? 앞으로 이건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자들이 사람들이
약삭 빠른 사람들은요,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를. 영업장? 그렇게 그러니까 사업을 하니까 딱 그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왜냐면 사업하는 사람은 교회를 하나도 꼭 끼라고 이렇게 주위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미 뭐가 된 거예요. 그죠? 아, 제가 지금 그걸 비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성향, 지금 시대의 그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사업하신 식당 하나를 하더라도요, 어차피 신앙생활 할 거면,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이왕이면. 물 많은 곳으로 가야 돼요. 물 많은 곳. 예? 큰 게 가야 돼요. 자연스럽습니다. 동시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그럼 우리 기독교 신앙이 뭐냐? 기독교가 뭐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질과, 예? 똑같은 얘기지만 수준과, 이게 모든 것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기준을 높이 잡아놓으면 이 기준에 드는 사람들이 적잖아요. 근데 기준을 낮춰놓으면 신앙실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회가 교회의 수준과 내용을 자꾸 떨어뜨려야 돼요. 자꾸 교회 떨어뜨려서 이 넓은 지역 형태를 형성해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도들, 신자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이걸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가 나에게 뭘 할 거냐? 맞나요, 이게? 네? 교회가 나에게 어떤 서비스를 해줄 거냐를 찾게 돼요, 자연스럽게. 자, 이렇게 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나는 뭐가 돼요? 신자는 교회에 뭐가 되는 겁니까? 네, 교회의 소비자가 되는 소비자. 이게 교회의 사유랍니다. 우리 신앙의 내용, 이것이 되는 순간이요. 여러분, 반면에 카톨릭교회는 지금요, 절대로 이걸 안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국가가 전수조사라고 전체 평가하는 게 10년 만에, 작년에 했어요. 올해 전수조사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전에 전수조사하고 그 다음 하고 봤을 때요, 정확히 몇 명이 떨어진 줄 아십니까? 기독교 신자가 14만 4천 명이 떨어졌어요. 정확히 14만 4천 명이 떨어졌다니까요. 그 전에 조사했던 거하고 그 다음 조사했을 때 신천지 가신 거예요. 이게요, 진짜 상징성 있는 숫자예요. 이게 깜짝 놀라요. 14만 4천 명 나왔어요. 내가 한 교회가, 기독교가 한 번요, 이거 진짜, 저는 그걸 보면, 그 수치를 보면서, 야, 이거 하나님에게 사인을 주는 거다. 14만 4천 명이 날라왔어요. 올해 통계 나오면요, 얼마나 떨어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요, 그 많은 숫자가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카톨릭으로만 갔습니다. 한국교회 떨어진 숫자만큼 그 이상이 카톨릭으로 많이 갔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카톨릭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카톨릭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 별 의미 없다고 얘기해요. 이걸 이해하세요? 카톨릭은요, 신자의 이야기가 기본적으로요, 카톨릭에서 용서받은 사람을 자기 신자로 얘기해요. 자기네 신앙이에요. 그래서 딱 기독교에서 세례받고 왔다, 자기 신자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기독교에서 세례받고 카톨릭 가서 영접받으면 될 거야? 안 주죠. 세례받고 예, 그 기독교와 카톨릭은요, 또 따로 주질 않아요. 따로. 카톨릭은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럼 그걸 알고서 그쪽으로 갔으면 세례 안 받았다고 해야 되는 어떻게 증거를 우리 개신교회도 영세받고 오신 분들을 또 따로 세례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동의글로 보면서 또 다른 저기가 되는 거네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카톨릭을 우리 막 흔히 많이 듣잖아요. 카톨릭 이단이다.
이거 한번 고민해봐야 됩니다. 단순히 카톨릭을 이단으로 볼 거냐, 이건 정말 고민해봐야 됩니다. 이건 워낙 이거 얘기 나오면 지금 몇 시간 해야 되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하고요. 지금 우리가 포커스 맞춰드리는 이 사유화의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요, 신앙의 내용을 낮추려면 얼마든지 낮출 수 있어요. 예? 또 높이려면요 얼마든지 높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하기를 원하세요? 이 신앙을 하기를 원하세요? 이 신앙을 하기를 원하세요? 네? 이 신앙의 장점이 뭡니까? 이 신앙의 장점이 뭡니까? 편하죠. 이거만큼 편한 신앙이 어디 있어요? 네? 내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 왜? 여러분 신앙 자체가 신앙의 시작이요. 기독교 신앙이 나를 위해 존재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느냐. 이게 신앙의 전제거든요. 네? 신앙의 전제. 신앙의 전제. 이게 중요해요. 기독교 신앙이 나를 위해 존재하냐, 나의 필요를 위해 존재하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냐.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이게 결론이 돼요. 결과가 됩니다. 결과. 어디다 두시는 게 좋아요. 굳이 따져보면요, 여러분, 오늘날 신앙은 그냥 다 이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나에게 뭘 해줄 거냐.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독교는 서비스예요. 지금 서비스업이에요. 그리고 나는 소비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기독교 신앙이 나에게 이제 별 유익이 없다. 그럼 언제든 버릴 수 있고, 혹은 카톨릭으로 갈 수 있고, 또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 기독교 신앙은 사유화되는 시대. 여기 있는 신앙은 되게 편하죠. 편하죠. 근데 편한 만큼 여러분, 편한 만큼 우리 영혼이 좋을 수 있어요. 여기로 올라가면 어렵죠. 그죠? 이게 어렵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일부터 새벽부터 다 나오세요. 그 다음에 금요일에 다 나오시고, 예? 근데 여러분 이게 저는요,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저한테. 그러니까 저는요, 뭐가 더 중요하냐면 약속이 더 중요해요. 약속. 어쨌든 단순히 예배에 참여한다고 신앙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죠? 분명한 걸 거예요. 단순히 예배에 참여한다고 우리 인격이 성화되거나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성화도 성화, 신앙의 초점은 성화예요. 내가 거룩해지는 거. 근데 어쨌든 거룩을 하게 되려면요, 내가 나 스스로를 관리하고, 그죠? 체크하는 것들이 많아져. 근데 그만큼 뭐예요? 신앙이 어려워지죠. 근데 영혼은 살 수 있는지 몰라요? 고민해 보십시오. 신앙의 사유화라고 하는 문제를. 그래서 우리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는 겁니다. 마지막 다원은 다원은 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아까 제가 얘기했던 카톨릭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이거 정말 잘 봐야 돼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카톨릭 교회는요, 이단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 기독교 얘기해 볼까요? 우리 기독교 안에 이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안에는 그러면? 기독교 안에 이 문제가 있다고요, 여전히. 냉정하게 따져보면. 이 다원화의 문제에서는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만약 여기가
정상이야, 정상. 정상. 이거 구원. 예? 구원은 정상이야. 근데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이 길도 갈 수 있고 이 길도 갈 수 있고 이 길도 갈 수 있고 이 길도 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요즘 시대는. 근데 이게 참 멋있어요. 왜 멋있냐면요. 뭐예요? 예? 어디로도 갈 수 있으니까 우리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사랑, 선, 평화 이런 거 가지고 하나를 이루자. 자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기독교 신앙과 유대교와 이슬람교는요 하나라고 봐요. 하나. 제가 이게 하나로 볼 수 있는 것 증명해 볼까요? 왜? 어차피 다 거의 나와서 한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없다면서요. 그렇죠. 여기로 그러니까 여기로 우리가 여기를 내려오면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까 일반 종교학에서 얘기할 때요. 이거 하나로 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하십니까? 우리 하나니까 싸우지 말자.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멋져요. 지금 여러분 문명의 충돌이 어디와 어떤 문명과 어떤 문명의 충돌입니까?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의 충돌이거든요. 또 이슬람 문명과 유대 문명의 충돌이에요. 사실 기독교와 유대교는 다른데요. 얘는 하나 같아. 느낌이. 그렇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문명과 이 문명이 지금 충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야 어차피 하나 왜? 이슬람도 아브라함 손 아니냐? 하나 어떻게 안 가능합니까? 아브라함 손이잖아요. 이스마엘. 이스라엘 어차피 이스마엘 손이니까 논지가 된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까 여기 우리는 여기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만 우리가 들으면요 충분히 설득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분들이 갖고 오는 논리로 가게 되면요 여러분들 설득당한다니까요. 우리가. 근데 지금 그래서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랑, 선, 평화 하나 된 이거 가지고 서로 평화하고 이해하고 살자. 이런 시대. 이런 다문화 시대에 우리가 우리 신앙을 어떻게 변증해낼 수 있고 우리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관점 얘기는 더 이상 안 할게요. 관점. 정말 어떻게 보면 이 관점이 대단히 중요한데 기독교에서 일어나는 그런 우리 관점은 뭐냐 이걸 이제 계속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셔서 여기서 이번 함께 선언적인 내용들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각할 것도 많고 또 어떻게 보면 고민해봐야 될 문제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신앙이 세계화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떠한 이렇게 신앙관을 가져야 될 것인가 계속해서 우리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